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집권 기간 동안 이룬 성과를 밝히고 미국이 가장 위대한 컴백 스토리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의 원인이 송전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재외동포 인증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제는 재외동포들도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안 뉴요커 2명 중 1명이 증오범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일요일 새벽 2시가 오전 3시로 1시간 앞당겨집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첫 번째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신이 집권 기간 동안 이룬 성과를 밝히고 미국이 가장 위대한 컴백 스토리를 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젯밤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1시간 8분간 연례 국정연설에 나서 수많은 도시와 마을에서 미국인들이 전에 듣지 못한 가장 위대한 컴백 스토리를 쓰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에 맞서서 미국이 자신의 임기 중에 이미 위대한 컴백을 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또 오늘 11월 대선에서의 재선 도전을 앞두고 부자 증세를 통해 연방 적자를 3조 달러 더 줄이겠다는 계획 등 2기 집권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시간 8분간의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들과 대비되는 여러 중점 사항들을 언급했습니다. 우선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재 15%에서 21%로 인상하겠다는 약속과 여성의 낙태권 보호, 불법 이민자 유입 감소를 위한 국경 통제 강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조했고 중국과의 분쟁을 회피하겠다는 의지와 총기 규제 및 마리화나 합법화 등 다양한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13차례 언급하며 그에 대한 공세를 펼쳤고 자신의 고령 논란에 대해서는 나이보다는 생각과 비전이 더 중요하다며 우회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번 국정연설은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성과를 강조하고 재선을 위한 정책적 비전과 포부를 명확히 하는 기회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미래를 위한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약속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어제 국정연설을 실시간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동안 SNS를 통해 인신 공격까지 서슴지 않으며 여러 정책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국정연설에 맞대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신 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위해 나타나자 등장이 늦었다고 지적하며 머리카락의 모양과 기침 등 인신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13차례 전임자를 언급하며 자신을 비판한 데에 역공을 시전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고 자신의 행정부였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또 자신이 나토 국가들이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월 6일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들에게는 총도 없었고 오직 조작된 선거만이 있었다며 정당화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 전기자동차 의무화 정책, 이란 정책 등을 비판하고 특히 국경정책을 사면 법안이라고 칭하면서 재앙 수준이자 하루에 최소 이민자 5천 명이 들어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과 리더십에 대한 근본적인 이견을 나타내며 양측 간의 정치적 대립 구도를 더욱 분명히 내세웠습니다. 텍사스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의 원인이 송전선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스모크하우스 크리크 화재와 이어진 윈디듀스 화재 모두 전선에서 점화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은 이날까지 열흘이 넘게 약 4,400제곱킬로미터를 태운 텍사스 팬핸들 지역의 스모크하우스 크리크 화재가 전선에서 점화된 것으로 텍사스 산림청이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산림청은 또 이 화재에 뒤따라 발생한 윈디듀스 화재도 전선으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6일 발생해 열흘이 넘게 이어진 스모크하우스 크리크 화재는 서울시 전체 크기의 7배가 넘는 텍사스주 역사상 최대 면적을 태운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엑셀 에너지 회사는 스모크하우스 크리크 화재와 자사의 설비의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윈디듀스 화재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화재 피해 지역인 햄필 카운티의 주택 소유주들은 엑셀 에너지를 포함한 여러 전력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자들은 마을 근처의 전선이 끊어져 땅으로 떨어지면서 화재를 촉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전력망 관리와 관련된 산불 책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과 가뭄이 산불 위험을 증가시키는 가운데 일부 전력망 관리업체들은 산불 예방을 위해 전력 차단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전기차의 보급 확대, 그리고 가상화폐 채굴 등이 에너지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공급망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미 전력계통 신뢰도 협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면서 올해 여름에는 2016년 이후 에너지 수요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겨울 역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요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 외에도 화석 연료 및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단이 에너지 공급망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북미 전력계통 신뢰도 협회는 특히 오데오 인근 캐나다 지역, 미시시피강 남쪽, 멕시코만 인근 등 전력 송신이 어려운 지역에서 향후 4년간 에너지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오픈 AI의 샘 알트먼 CEO는 지난 1월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핵융합 에너지와 같은 대규모 에너지 공급의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런 돌파구 없이는 현재의 에너지 수요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가상화폐 채굴 역시 전력 공급망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활동으로 에너지정보청은 정확한 전력 소비량을 파악하기 위해 채굴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공급망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과 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재외동포 인증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제는 재외동포들도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한국 내 은행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 구축될 재외동포 인증 시스템이 카카오, 네이버 등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한국 셀폰이 없는 재외국민도 중개 시스템을 통해 민간 전자서명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는 한국 셀폰이 없이도 가입할 수 있지만 해당 서비스가 제공하는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결국 셀폰 인증을 해야 합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한국 내 은행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재외공간을 통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재외공간에서는 1년 유효기간에 공동인증서만 발급하지만 새로운 금융인증서는 3년의 긴 유효기간을 가지고 자동으로 갱신돼 관리가 편리해집니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 증명서 도입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증에 한정됐던 기존 모바일 신원 증명서 서비스를 확장한 것으로 재외국민이 한국관공서나 은행에서 셀폰만으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영사민원 포털 영사민원24도 재외동포 365 민원 포털로 개편돼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아시안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시안 뉴요커 2명 중 1명이 이런 증오범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부터 3주간 실시된 조사에 참여한 아시안 뉴요커의 절반 이상인 54%가 증오범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48%는 모욕이나 욕설, 35%는 위협, 21%는 신체 공격을 경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오범죄를 경험한 아시안 중 다수인 54%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는 더 많은 주의를 끌고 싶지 않다거나 증오범죄 신고 가능성이나 신고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법 집행기관에 대한 불편함 등이 지목됐습니다. 한편 아시안 뉴요커 78%는 뉴욕에서 아시안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문제로 공공안전을 꼽았습니다. 특히 아시안 여성 83%가 공공안전을 해결돼야 할 주요 문제로 꼽았고 남성 72%도 같은 대답을 내놨습니다. 또 절반이 넘는 아시안 뉴요커들이 대중교통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아시안 뉴요커 4명 중 3명은 증오범죄를 피하기 위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회피 행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8%는 늦은 밤 외출을 자제한 적이 있고 41%는 대중교통 이용을 피하거나 안전한 지역으로만 걸어 다니는 등 회피 행동을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증오범죄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경우 뉴요커들은 911에 전화하거나 뉴욕시 아시안 증오범죄 전담 신고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포더블 하우징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퀸즈의 한인 아시안 밀집 지역에서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가 에릭 애담스 시장의 임기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시의회 선거구별 신규 어포더블 하우징 수를 분석한 데 따르면 플러싱, 머레일 등을 포함하는 20선거구에는 새롭게 지어진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이 49개에 불과했습니다. 20선거구 인구수 17만 2,857명을 고려하면 1,000명당 1개의 유닛도 지어지지 않았다는 셈입니다. 베이사이드 더글라스턴을 포함하는 23선거구에서도 신규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이 43개에 그쳤습니다. 역시 인구수 16만 9,797명을 고려하면 1,000명당 1개의 유닛도 신규 공급되지 않은 겁니다. 반면 브루클린과 브롱스 지역의 37선거구, 14, 15, 17선거구에서는 어포더블 하우징의 신규 공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신규 어포더블 하우징 공급이 급증한 지역 인구는 4분의 3이 흑인, 히스패닉으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퀸즈 북동부 지역의 경우 신규 주택 공급이 느린 주요 원인으로 조닝 설정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특히 2004년 베이사이드 일대에 대규모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다운조닝을 설정하면서 그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 시 주택국은 아담스 행정부가 지역별 격차를 인식하고 있다며 5개 보로 전역에 고른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서머타임이 시작됩니다. 일요일 새벽 2시가 1시간 앞당겨진 오전 3시가 되는 건데요. 스마트폰 시계는 자동으로 바뀌지만 아날로그 시계는 일요일 밤 주무시기 전에 1시간 뒤로 미리 바꿔놓으면 다음날 아침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머타임이 시작되면 한국과의 시차는 동부 표준시를 기준으로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서부 표준시를 쓰는 지역에서는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각각 1시간 단축됩니다. 서머타임이 시작되면서 한국을 오가는 국적기의 출도착 시간도 변경됩니다. 대한항공의 081편은 인천공항 출발 시간은 같지만 JFK 도착 시간은 오전 11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082편의 경우 출발 시간이 정오에서 오후 1시로 조정됩니다. 085편은 미국 도착 시간이 1시간 늦춰지고 086편은 한국 도착 시간이 조정됩니다. 아시아나항공 221편은 JFK 출발 시간이 12시 30분으로 1시간 늦춰집니다. 뉴저지 뉴아크공항에서 출발하는 에어 프레미아는 출발 시간이 자정에서 새벽 1시로 변경됩니다. 서머타임은 애리조나와 하와이주를 제외한 미 전역에서 시행되며 오는 11월 3일 해제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SAT 주관사 칼리지 보드에 따르면 내일 미 전역에서 치러지는 SAT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연필이 아닌 컴퓨터를 사용하는 새로운 디지털 방식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은 집이 아닌 지정된 시험장에서 치지만 응시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개인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등을 사용합니다. 디지털 방식의 SAT는 지난 2022년 도입이 예고돼 지난해 미국 외 국가부터 우선 시행됐고 내일부터는 미국 내 모든 SAT 시험도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디지털 방식의 SAT는 시간이 종전의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짧아지는 등 형태가 크게 변경되고 읽기 시험의 경우 지문 길이가 종전보다 줄고 수학 시험은 계산기 사용이 허용됩니다. 성적 통보도 며칠 안에 이루어지는 등 대폭 빨라졌습니다. 뉴저지 주 의원들이 다음 달로 예정된 뉴저지 트랜짓 열차 및 버스 요금 인상안 표결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주 하원 샤마 헤이더 의원과 주 상원 로레타 와인버그 의원 등은 지난 6일 트랜짓 요금 인상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때까지 트랜짓 이사회는 인상안 표결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최근 필머피 주지사가 제안한 주정부 새 예산안에서 트랜짓 재원 마련 목적으로 법인세 인상 방안이 포함된 만큼 해당 논의가 마무리된 뒤에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표결 연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10대 이상의 차량을 유치할 수 있는 주차장 등은 전체 면적 대비 20%를 전기 자동차 충전을 위한 설비 설치에 써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차부지 소유자는 시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만 충전 설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설치 면적은 조율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 크루즈 선박에도 전기 충전 기능 마련이 의무화되고 별도의 해안 전력 시스템을 확충해 충전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크루즈에서 나오는 기름이 배출하는 유해한 물질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통국 등과 협력해 시 경제개발공사는 정기적으로 충전소 정보 등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900만 명 상당의 자원봉사 소방관 중 지난해 8월 이후 주 화재 예방 통제국이 정한 규정에 맞는 교육 등을 수료한 경우 훈련 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 예산 총 1,000만 달러가 투입되며 교육과정 이수 수준 등 상세 요건에 따라 $750, $1,250, $1,000, $2,000 등이 지급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준에 따라 승인된 사람들이 선착순으로 수당을 받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섭씨 6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때때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지만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